시간이 걸려도 여러분들에게 눈먼 자들의 도시, 이 주제 사람하고의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강진구 기자가 하는 이 일을 보면 지금 다 눈 감고 있는 언론사들, 기자들, 언론인들, 이 자들에게 눈 뜨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눈먼 자들의 도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뭐 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러나 내 관점에서, 내가 이 문학평론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조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지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주제 사람하고는 포르투갈 태생의 소설가죠.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서 진짜 일자 무식인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아주 그 하층민의 생활을 하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소설을 그러니까 수도원의 비망록, 뭐 돌뗏목 같은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알려지게 됐죠. 그러다가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을 쓰고 3년 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사망하죠. 여기 나열한 작품들 이외에도 더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진짜 위대한 작품이죠. 그래서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시대를 투시한 눈뜬 자라는 이 칼럼을 한겨레 신문에서 읽었어요. 박홍규 선생님인데, 이게 영남대학교 법학과의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은퇴하셨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독서가 중에 한 분이죠. 이분 책도 엄청 많이 썼고 번역한 책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다 정말 주옥 같은 글을 쓰신 분인데 오늘 간단히 이분이 쓰신 칼럼에서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야말로 눈먼 자들이 나라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니 보기를 거부하는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적 관계와 유대를 형성하는 공동체도 상실하고 자신처럼 인간으로 인정하는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인간성의 인식에서 비로소 가능한 사회의 형성에도 실패하고 국가니 기업이니 교회니 언론인이 하는 제도가 만들어낸 비인간적인 세상에서 저마다의 고유한 개성도 삶의 의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눈먼 자들의 도시를 쓰고 그 이후에 낸 눈뜬 자들의 도시에는 잔인한 권력의 전면에 대도하는 백색 혁명을 묘사하는데 그것도 바로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훌륭한 이 칼럼을 썼어요. 이분이 몇 년간 이 칼럼을 썼어요. 한겨레 신문 가면 박홍규의 일하나 읽기, 이런 칼럼이 수십 개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종료됐는데 그 칼럼이. 그래서 저는 늘 그 인터넷 들어가서 박홍규 선생의 칼럼을 읽습니다. 그럼 많은 것을 그야말로 인사이트를 주는 분이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줄거리를 이 눈먼 자들의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지금 우리가 눈먼 자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는 눈이 머는 병이 돕니다. 그 도시에 전염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안과 전문가들로는 그 방법을 알 수 없는 어떤 질병입니다. 왜 눈이 머는지 알 수 없죠. 전염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염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아요. 이 책인데 아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쉼표와 따옴표 이외에는 모든 문장 부호가 없어요. 그 주인공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부호조차도 없으니까 대사와 상황 묘사가 그냥 쭉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럴 정도로 그러는데 사실 읽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 맥락이 있으니까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읽다 보면 적응이 되죠. 그래서 주인공은 의사 부인이고 이 여자만 눈이 멀지 않은 상태로 끝까지 이 눈뜬 상태로 있습니다. 눈뜬 여자죠, 말하자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이 눈뜬 여자의 남편인 의사도 그 안과 의사인데 그 사람도 눈이 멉니다. 정부 당국은 눈먼 남자와 그의 아내, 색안경을 쓴 여자, 사빨뜨기 소년, 이런 사람들이 다 눈이 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눈을 멀었기 때문에 이 정신병동의 빈 병동에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수용합니다. 거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눈먼 남자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 멀건 대낮에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차가 그냥 스톱한 거야. 길 한가운데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앞이 안 보니까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빵빵거리고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줘서 이 사람을 자기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고 이제 그 집에 데려다 준 거죠. 그 부인은 없어요. 그래서 데려다 주고 나와서 이 데려다 준 그 사람이 차를 몰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차도둑이 돼요. 그 사람이 결국은. 그래서 달아나던 중에 차를 도둑질 해가지고 달아나던 중에 그 사람도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눈 먼 남자와 직간접으로 이렇게 그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은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들어왔는데 그 아내도 눈이 멀죠. 아내와 함께 이 아내가 차도둑이 있죠. 차도둑도 눈이 멀었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와 함께 어디를 가느냐? 안과 의사한테 갔을 거 아니야. 아내는 아직 눈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에 찾아갔죠. 근데 의사가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당국에 신고합니다. 당국에 신고를 했더니 보건당국에서는 이 보건당국의 장관이 눈이 먼 전염병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눈이 먼 사람들을 정신병동의 비인병동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도 눈이 멀어요. 의사도 역시 격리되는데 의사의 아내는 눈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인 의사가 이 수용소로 들어가니까 자기도 눈이 멀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편을 따라서 같이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병동에 격리된 사람들은 의사, 그 다음에 의사의 아내, 그리고 첫 번째로 눈 먼 남자, 그리고 그의 아내, 그 다음에 검은 색안경을 쓴 여자, 그리고 사팔뜨기 소년, 이렇게 7명이 이제 그 수용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사 아내 빼고는 모두 눈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수용소는 군인들이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명하는 전염병으로 추정하니까 군인들은 격리된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수용소를 포위한 채 도망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식량을 박스에 넣어서 안으로 집어넣어 줄 뿐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것은 허가 없이 수용소 밖으로 나오는 경우에 나오는 격리 환자들을 무조건 총살시켜요. 그래서 수용소 내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정부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염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개입을 못하고 거기다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 와중에 차 도둑은 색안경을 쓴 여자를 성추행하다가 그 눈먼 사람들이죠. 성추행하다가 이 색안경을 쓴 여자의 뭡니까? 그 구두 하이힐일 거 아니에요? 그 뾰족한 구두발에 그 정갱이를 차여가지고 다리가 찔려서 큰 부상을 입고 약을 구하러 수용소 밖으로 나가다가 그 군인들한테 사살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살된 차도둑 대신에 안대를 쓴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귓바퀴도 크고 이제 약간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7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명하는 전염병, 이 도시 전체에 확산되면서 병동에는 수용자들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지금 소개한 안대를 한 노인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수용됩니다. 남녀 구분 없이 그대로 그냥 방에다가 이 수용시설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약 한 200~300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수용 능력을 훨씬 넘어섰죠. 그러니까 눈이 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용소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 수용되는 과정에서 서로 뭐 좋은 걸 하려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그래서 서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눈이 멀었으니까 죽음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이제 여기서 작가는 아마도 토마스 홉스적인 상태, 만인에 대한 투쟁 장면,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현상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요. 설상가상으로 그 수용시설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량 보급도 충분치 않아요. 더 적게 주죠. 그러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수용자 중에서 한 명이 악당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권총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눈먼 자예요. 이 자를 중심으로 깡패 집단이 형성돼요. 식량을 독점하고 그들을 미끼로 이 권총 힘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합니다. 그래서 금품을 다 걷어가요. 걷어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금품도 다 걷었으니까 그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뭘 해? 그다음에 여자들을 상납하죠. 여자들을 상납하도록 합니다. 여자들을 상납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깡패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 깡패 집단이 이 총기를 가진 사람들의 그 그룹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2호 병실의 여자들에게 식대를 징수하러 왔으나 1호 병실 문간에 잠깐 들러 그곳 여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성상납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깡패 집단이 그 성상납을 받고 성적 광란의 밤을 보낸 지 며칠 되었는데 이제 몸이 다 회복되었느냐고 물었다. 멋진 밤이었지? 정말 멋진 밤이었어. 한 남자가 소리치며 입맛을 다셨다. 다른 사람이 말을 받았다. 여기 7명은 14명의 가치가 있어. 물론 하나는 그저 그랬지만 하긴 그 소란통에 누가 그걸 따지겠어. 어쨌든 이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 남자들은 정말 운 좋은 놈들이야. 여기 무슨 얘기냐면 그 7명 뺏기 여자들의 성상납을 못한 거야. 근데 거기 남자들은 14명이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여자가 2명씩을 감당해야 됐던 거지. 제대로 감당할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감당을 못했으면 좋겠어. 그래 여자들이 우리한테 더 열심히 달려들 거 아니야? 병실 끝에서 의사의 아내가 말했다. 의사의 아내는 이제 눈뜬 여자죠. 이제 7이 아니야. 왜 어디로 빼내기라도 했어? 남자들 가운데 하나가 웃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빼낸 게 아니라 죽었어. 이런 젠장. 그럼 너희들은 다음에 그 여자 목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거야. 그럴 필요까지 없어. 죽은 여자가 바로 그저 그런 여자였으니까 의사의 아내가 말했다. 깡패들은 당황하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들은 말이 추잡하다고 생각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심지어 결국 여자들은 다 암캐라니까 하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여기까지만 더 이상 읽어주면 진짜 곤란해집니다. 수용소 내 유일하게 정상시력을 가진 의사의 아내는 수용소에 가지고 들어온 가위를 하나 어서 병원이니까 그 수술 가위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가위를 이용해서 깡패 집단의 우두머리인 악당의 목을 찔러 죽입니다. 하지만 깡패 집단은 와해되지 않고 악당이 남긴 총이 남아있어서 식량을 독점하고 이들의 폭력적 행태는 계속됩니다. 의사의 아내는 깡패들의 방에 불을 지르고 불붙은 수용소 전체에 번지게 됩니다. 수용소는 아비규환이 되고 살아남은 수용자들은 모두 수용소 밖으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 주제 사람하고 소설가가 어떻게 이 장면을 쓰는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먼 사람에게 말하라. 너는 자유다. 그와 세계를 갈라놓던 문을 열어주고 우리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가라. 너는 자유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는다. 그는 길 한가운데서 꼼짝도 않고 그대로 서 있다. 그와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들은 정신병원이라고 정의된 곳에 살았다. 사실 그 합리적인 미로에서 사는 것과 도시라는 미쳐버린 미로로 나아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안내하는 손길이나 계줄도 없다. 도시의 미로에서는 기억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기억이란 어떤 장소의 이미지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장소로 이르는 길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눈먼 사람들은 이미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완전히 불이 붙은 건물 앞에 서 있다. 얼굴에 불의 열기가 살아있는 물결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그 물결을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벽들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감옥인 동시에 피난처였던 것처럼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다. 양떼처럼 서로 꼭 붙어 있다. 누구도 그곳에서 길 잃은 양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길 잃은 양을 도와줄 목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길은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달빛이 다시 비춘다. 눈먼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한 대로 그들은 그 자리에 영원히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누군가 밤인지 낮인지 묻는다. 그런 어울리지 않는 호기심이 발동한 이유는 곧 분명해진다. 혹시 모르지 않소. 군인들이 먹을 걸 가져올지, 어쩌면 약간의 혼선이, 약간의 지연이 있었는 것인지도 모르지 않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오. 하지만 군인들은 이제 여기 없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여기까지만 간단히 읽어드렸습니다. 군인들이 수용소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불이 탔는데도 아무도 와서 꺼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소진됐고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거의 다죠. 군인들은 지키고 있었어야 하죠. 그런데 군인들은 진작에 수용소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아내를 중심으로 의사, 첫 번째 눈먼 남자, 그의 아내, 색안경을 쓴 여자, 안대를 낀 노인, 삿발뜨기 노인 등 7명은 수용소를 떠나 시내로 들어오는데 실명 전염병이 퍼져서 도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도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눈 멀었으니까 차가 다닐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게 없다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유일하게 눈뜬 여자인 의사 아내는 이성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눈먼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눈먼 자들에게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독재자를 따르는 깡패 집단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나 눈이 먼 독재자를 따르는 깡패 집단과 그들을 따르는 눈먼 자들은 결국 동물적 본능에 사로잡혀 짐승들처럼 생활합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었던 그들은 결국 불에 타 죽습니다.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먼 사람들, 눈뜬 사람들, 그리고 이조도자 아닌 침묵하는 사람들. 침묵하는 사람들은 결국 눈먼 사람들 편에서 독재자 앞에 굴종하는 깡패 집단의 일원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그저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탐욕만이 넘치는 시대에 강진구야말로 눈뜬 기자로서 우리 사회에 빛을 비추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추미애가 말했던 간고분투의 정신이 살아있는 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론사에 이런 기자를 볼 수 있습니까?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그저 권력자에게 빌부터 먹으려는 비굴한 기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실천하는 참으로 귀한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강진구 기자의 그 날카로운 시력과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 곁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눈먼 자들이 도시가 아니라 눈먼 자들이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국가의 기능이 사라지고 인간으로서의 이성의 기능이 사라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눈먼 문재인, 눈먼 이낙연, 눈먼 그의 추종자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갑선 선생님, 김갑선의 첫 슈퍼챗을 축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눈먼 윤석열과 눈먼 김건희와 눈먼 윤핵관들을 몰아내면 되는 겁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또다시 눈먼 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사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퍼날라 주시고 그래서 온 국민이 이 강의를 통해 우리 민주시민이 어떻게 세상을 해석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거를 반드시 하시고 여러 지인들에게 연락하시고 그리고 친척들에게도 연락하셔서 꼭 이 채널을 널리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 국민이 인사조직론의 기초를 이해하고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